규제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화해 줄 줄 몰랐거든요. 규제 완화에 대한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규제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진 않고요. 일부 내용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규제 지역이 완화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였죠.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완화해 줄 줄 몰랐거든요. 규제 지역이 저는 예상을 하기에는 투기과일 지역이 지정된 데는 한 단계를 낮춰서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을 하고 그 외의 지역들을 전부 이제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고 PF 시장과 채권 시장도 되게 안 좋고 금리는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경제 상황들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은 풀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정부 입장에서는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야금야금 이제 지방부터 규제 완화가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거래량이 폭증하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풀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풀린 부분들은 서울은 그대로, 그리고 광명, 과천, 성남의 수정과 분당, 그 다음에 하남, 요 4개의 행정구역을 제외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하고 분당 말고 이제 중원구 같은 경우는 풀렸죠. 예, 그 외에는 투기과일지구죠. 예, 유지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게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첫 번째는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경기도의 최상급지는 과천, 분당, 성남, 하남, 광명이구나. 여기가 거꾸로 말하면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수요층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푸는 순서를 보면서 지역의 어떤 순서들, 땅값의 순서들을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들도 우선은 이 완화를 통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일단 경기도에 물량이 되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곳은 비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이길 장사는 없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 적은 곳은 급매물이 조금 줄어들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가수요자가 붙을 수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물량이 작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곳이 어디냐라고 뭐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이런 지역입니다. 뭐 이거는 참고만 해야 됩니다. 고양, 일산, 서구, 그 다음에 경기 광명시, 여기는 근데 규제 지역입니다. 전부 다 그냥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 여기가 이제 입주 물량이 조금 작은 거죠. 군포, 그 다음에 김포, 그 다음에 남양주, 그 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성남 분당구, 여기도 이제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 아닌 데만 참고해서 보세요. 수원 권성구, 그리고 상록구, 그리고 기흥구, 그 다음에 수지구,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건요,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수원 권성구는 물량이 작지만은 영통하고 팔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변의 역할들도 봐야 됩니다. 분당구는 되게 작지만은 이번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게 분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남에 이제 하늘채 랜더스 플러스 그다음에 금빛 그랑매종, 이편한 세상, 요것도 이제 5,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대단지가 큰 물량들이 이제 입주 물량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인천 검단의 영향을 받고, 군포 같은 경우도 안양하고 뭐 요런 지역에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부분들로 일단은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공급이 조금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주변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실거래로 저가 중심으로 실수요로 갈 수 있으면은 뭐 가는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급이 초과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마십시오. 가평, 덕양구, 일산 동구, 그 다음에 과천.
과천도 이제 초과가 되는 곳이죠. 과천 이번에 물량 좀 나오죠. 경기도 광주, 동두천, 수정구는 규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중원구는 규제 지역이 아닌데 물량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수원의 장안구,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자체는 지금 물량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행정구역상 작게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팔달구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시흥, 그다음에 단원구, 안성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보시면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에 이제 속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작년에 안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조금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안구, 만안구, 양주, 양평군, 여주, 연천, 오산, 처인구,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화성. 화성도 굉장히 많이죠. 10,000세대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들이 이제 공급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 지역 중에서 규제가 포함된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런 지역에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데는 물량이 많은 곳이라서 지금 당장 실거주로 진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그 주변의 물량들을 확인하고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냥 적정하게 있는 데는 영통구인데, 영통구는 조심해야 되죠. 포천은 입지적으로 조금 아쉽죠. 이제 교통에 대한 개선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도 여기도 사실은 좀 빨리 뭔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격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하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현재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여기 마지막 남은 지역들, 여기 지금 풀리지 않은 지역들은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규제 완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거는 제가 10월 말에 분양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효과와 이런 게 나올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기도의 해제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비교하면 서울이 더 낫네.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서울 진입 갈아타기의 수요자로 발생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은 경기도의 해제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급지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서울로 진입, 갈아타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일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제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 단 조건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 대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일부 있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수요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해제가 되면은 일부의 서울의 가격 둔화 양상들을 수요층이 조금은 유입되니까 시킬 수 있는 부분, 둔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취득세도 풀려야 되고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그게 바로 반응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 반응할 수 있는 기반들은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지역에 최상급지들 있잖아요. 최상급지들 제가 방금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의 규제 지역에 해제가 일어났어요. 규제 지역에 해제가 일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안 좋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상급지의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들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2023년 초까지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금리의 인하 속도가 만약에 느려지고 규제 해제가 단순하게 지금은 경기도, 서울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지만은 향후에 2023년도가 되면은 아마 이 광명, 과천, 수정, 분당, 하남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주정이 심의 때는 시장의 상황들이 금리가 막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거나 혹은 둔화가 좀 느리다면은 서울에 있는 일부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들도 외곽 지역 순으로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너무 악화되지 않는 한, 더 악화되지 않는 한은 뭐 강남권이라든지 한강 주변에 있는 강남권의 아파트들은 조금은 풀릴 가능성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 대신 그 외의 서울들은 좀 풀릴 가능성들이 2023년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뭐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우선은 좀 무주택자는요 규제의 교집합이 더 커지기 전에 재정에 맞는 실거주지가 어디인지를 지금 한번 계속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큰 물건들은 사기는 정말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무주택자고 현금이 많은 사람은 해도지만 조금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저렴한 물건 중에서 진보하는 물건으로 가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최저점에서 물건을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고민하면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의 완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는 대출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금물이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현재 대출을 최소화하고 향후에 대환하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 만약에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에서 서울로 갈아타는 거는 일부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갈아타게 해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돈이 많이 없는데 대출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서울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는 경기의 하급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에 되는 상대적 상급지를 거래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모든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진짜 여분의 돈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여력과 소득 수준들이 조금 있었는데 거래를 못했던 사람 중에서 차선책으로 다주택자 중에서는 경기의 하급지에 예를 들어 안성에 집이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이 평촌이 해제가 되었네. 상대적으로 상급지니까 거래 한번 해봐야지. 나 현금 있어. 현금 소득도 흘러.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대출 금리를 고민 후에 재정에 맞게 이런 부분을 할지 안 할지를 개인의 형편과 상황들은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규제 해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 1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12시부터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을 하겠다는데 2023년 3월까지 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준공 전, 준공 후에 대한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준공 후에 대한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어느 정도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지금은 준공 후는 너무 늦다.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사업자도 PF 대출을 하기 위해서 신설로 5조 원 정도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PF인데 이거는 또 미분양이 아니라 기존 PF 대출의 보증 대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사실 PF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PF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PF라는 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 보증을 받아서 그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금융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없어요. 사실 어떤 회사냐면 대기업들, 특히 회사채를 발행하는 신용도가 높은 회사들,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힐스테이트, 뭐 요런 회사들 도급 순위도 중요한데 이 신용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런 대상들만 우선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소형 사업장의
대상의 PF 보증을 10조 원까지 발급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PF 대출은요. 대기업 중에서 회사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에 한해서만 PF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PF를 민간 증권사에서 활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러면은 도급 순위도 낮고 신용도도 없는 회사채를 발행 못하는 데서 어디서 하느냐? 우선은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신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왔던 허그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인 HF에서 이 돈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소사업장 대상 PF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냥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신용도가 높은 데가 아니라 중소사업장 그런 사업장들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한 겁니다. 사실 PF가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생각하면은 우선은 심리적으로 금융 채권 시장을 어렵게 만든 게 강원랜드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국내의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다면은 그 이후에 터진 게 흥국생명 사건이죠. 연구체 발행하는 거. 이 연구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뭐 PF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신용도가 높은 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중소사업장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흥국생명의 연구체는 외환체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외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체라는 건 영원히 기한 없이 빌려주는 건데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자선 봉사자가 아니니까는 이 외환체도 그러니까 콜옵션이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달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시장이 안 좋고 하니까 외환체에 대한 부분들을 콜옵션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상환을 해라 이랬는데 흥국생명이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외환체, 연구체 여기에 시장까지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의 신뢰도가 좀 높았는데 이런 걸 못 갚는다고 안 되겠다면서 신용도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또 되는 데가 중소사업장인 거예요. 중소사업장은 PF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소사업장은 신탁을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가장 크게 보증을 받는 데가 바로 이 HUG랑 HF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군데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들을 늘려가지고 조금 작은 사업장들, 중소사업장들도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냈고 이거는 2022년도 말까지 이렇게 이제 요건을 완화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결론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세계의 정세라든지 경제 상황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은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년에 이제 경제 전망을 보니까는 올해보다 좀 더 많이 둔화될 거기 때문에 금리를 무리하게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리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와 별개로 조금은 숨통을 튀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 확보를 안정성 있게 이제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가격 하락의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거래량을 천천히 확보하는 부분으로 간을 보면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부터 풀고 수도권도 외곽부터 풀고 이번에 이제 서울을 제외한 일부 경기를 제외한 부분들도 이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완화라고 하고 있다. 이건 팩트이고 이 방향성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당장에 오르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의 방향성이 완화로 흘러간 다음에 그 이후의 시장이 과거에 어떻게 된지를 살펴보면요.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올해는 저는 좋아질 여력들이 지금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 좋아지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질 만큼 내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동소이하게 시장의 방향성은 완화로 명확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시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저번 달에 이제 대출 완화를 했죠. 재밌게도 조금은 제 내피셜인데 현 정부의 지지율들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관심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완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내피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의 해제와 대출 완화, 이제 세금 완화의 교집합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주택자는요 완전하게 이 취득세까지 완화되는 시점까지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다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나지 않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내 재정에 맞게 대출을 정말 최소화해가지고 무주택자는 규제가 교집합이 많아지기 전에 진입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뭐 10억짜리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 돈이 1억 있는데 뭐 한 5억이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대출을 조금 활용하되 금리가 높지 않느냐? 그래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으면은 대출이 조금 높더라도 일부 이제 내 현금이랑 합쳐가지고 실수요자로 들어가시고 나중에 금리가 완화될 시점에 대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장이요 건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실수요와 가수요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가수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다주택자를 위해서 뭔가를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만 이 가수요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번에 종부세도 최근에 발표한 대로 잘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협치가 안 되고 야당의 어떤 허락을 거기에 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어렵겠지만은 우선은 이 협치의 어떤 상황들로 빨리 끌어내야 되고 총선 이후에도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유사하게 간다고 하면은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도 취득세에 대한 완화까지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년 총선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시장의 실수요와 가수요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요가 붙어야지 임차 시장도 안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수요만 있으면은 시장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들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바라봅니다.